법률계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온 소식인데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5년 10월 23일에 선고된 2012-252977 판결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게 채권 추심,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받는 관계, 그리고 그 소송 절차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죠. 저희가 오늘 이 판결문 발췌본이랑 또 핵심 내용을 정리한 요약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판결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특히 채무자, 채권자, 또 제3채무자, 이 관계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네,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채권자가 법원에서 추심 명령 이걸 받아냈어요. 그런데도 원래 돈 받을 권리가 있던 채무자가 내 돈 내놔라 이렇게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겁니다. 네, 그게 핵심 쟁점이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수십 년 동안 우리 법조계에서는 안 된다. 이게 거의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은 거예요. 그렇죠. 아주 오랜 관행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의 민사소송, 특히 채권 집행, 이런 절차에 관련된 분들이라면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 판결이 다룬 핵심 쟁점, 정확히 뭐가 문제였는지 이것부터 좀 명확하게 짚어주시죠. 네, 쟁점자점 넣지 넣으면 간단한데요.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있고 채무자 A가 있고 그 A가 돈 받을 사람 B, 즉 제3채무자가 있다고 해보죠. 제가 A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A가 안 갚아요. 근데 A가 B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신청해서 A 대신 내가 B한테서 직접 돈 받아갈게 하는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네, 추심 명령. 자, 이 상황에서 원래 채무자인 A가 B를 상대로 야, B, 나한테 갚을 돈 빨리 내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자격, 이걸 어려운 말로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격을 잃어버리느냐 아니면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추심 명령 떨어지면 A는 그냥 소송 못한다. 이게 기존 입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기존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런 법리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세금을 못 낸 사람한테 뭐랄까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재산을 압류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느냐 이것도 같이 다뤄졌습니다. 정말 채권관계의 기본적인 부분을 건드린 거네요. 그래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수의 의견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관 다수의 의견은 아니오였습니다. 아니요? 네, 즉 채무자는 자기 채권에 대해서 추심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그 당사자 적격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와, 정말 큰 변화네요. 네, 정말 큰 변화죠. 이게 대법원이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20년 넘게 유지해온 기존 판례들, 예를 들면 뭐 대법원 200-238888 판결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기존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럼 세금 체납 압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도 원래 그 재산의 주인인 체납자, 즉 채무자는 여전히 소송 자격을 잃지 않는다고 본 거죠. 이야, 수십 년 만의 대전환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던 판례를 변경하려면 정말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했을 텐데요. 대법원이 어떤 논리를 근거로 이렇게 기존 입장을 바꾼 걸까요? 네, 판결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논거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추심명령이라는 것의 법적 성격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아, 추심 명령 자체의 의미요? 네, 추심명령은 채권자한테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받아낼 수 있는 권한, 즉 추심 권능만 주는 거지 채무자의 그 채권 자체가 채권자한테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소유권, 권리 자체는 여전히 원주인인 채무자한테 남아있다. 이 점을 강조한 거죠. 아, 그러니까 돈 받을 권리 자체는 채무자에게 그대로 있고 채권자는 단지 추심할 자격만 일시적으로 얻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걸 전제로 깔면 이제 두 번째 논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이게 추심 명령 때문에 금지되는 추심 행위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소송이 추심은 아니다. 그렇죠. 채무자가 소송을 하는 목적은 당장 그 돈을 받아내려는 것보다는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 즉 판결이라는 집행권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받는 행위랑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확인받는 행위는 다르다.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아, 소송 제기 자체와 실제 돈을 수령하는 행위를 분리해서 본 거군요. 흥미롭네요. 근데 기존에는 왜 채무자가 소송을 못한다고 봤던 걸까요? 법에 그렇게 써 있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세 번째 논거랑 연결됩니다. 세 번째 논거요? 네, 채무자의 소송 자격을 박탈할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법에 근거가 없다. 네, 민사집행법을 보면 제3채무자가 돈을 안 줄 때 채권자가 소송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어요. 제249조 1항인데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채무자는 소송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정은 없다는 거죠. 결국 법률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국민의 중요한 권리인 재판 청구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헌법적 원칙까지 고려한 겁니다. 아하, 법에 못한다고 명확히 써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런 해석 원칙이 반영된 거죠.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채권자가 이미 추심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든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채무자까지 또 소송을 하면 뭔가 일이 복잡해지거나 혹시 채권자한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대법원이 그 부분도 네 번째 논고로 상세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했나요? 결론적으로는 채무자에게 소송을 허용해도 채권자나 제3채무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불이익이 없다. 왜죠? 우선 채권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만약 채무자가 소송을 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그 소송에 공동소송 참가 같은 방식으로 참여해서 자기 권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채무자가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해도 어차피 그 채권은 압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마음대로 돈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압류 상태니까. 네. 오히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힘들게 받아놓은 판결을 이용해서 승계집행문이라는 걸 받으면 더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채무자가 소송에서 졌어요. 패소해도 추심명령은 그 자체로 채권자의 원래 채권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전부명령하고 다른 점인데. 아, 전부 명령은 받으면 채권이 완전히 넘어가고 끝나는 거죠. 맞습니다. 전부명령은 그걸로 채권자의 원래 채권이 변제된 걸로 보지만 추심명령은 실제로 돈을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원래 채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패소해도 채권자는 여전히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한테 큰 불이익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제3채무자는요? 괜히 이중으로 소송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 수 있을 텐데요. 제3채무자 입장도 고려했습니다. 제3채무자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중지급의 위험은 없거든요. 이중지급 위험은 없다. 네. 만약 채무자가 판결을 근거로 돈을 달라고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제3채무자는 이 채권 압류되어 있는데요? 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집행장애 사유라고 합니다. 아니면 더 안전하게 그냥 법원에다가 돈을 맡겨버리는 공탁을 통해서 의무를 완전히 면할 수도 있고요. 아, 공탁 제도가 있군요. 네. 오히려 채무자의 소송 자격이 유지되는 게 제3채무자한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오히려요. 왜죠? 기존 판례처럼 소송 중에 추심명령이 나왔다고 채무자 소송을 각하해버리면 제3채무자는 나중에 채권자가 또 거는 소송에 처음부터 다시 응해야 했거든요. 시간도 비용도 이중으로 들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진행 중인 채무자의 소송 하나에 채권자도 들어와서 같이 다투면 되니까 분쟁이 한 번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채권자나 제3채무자를 보호할 장치도 다 마련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뭔가요? 바로 소송 경제 측면입니다. 소송 경제요? 네,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기존 판례대로라면 소송이 막 1심, 2심 다 거치고 거의 끝나갈 무렵 심주로 대법원 상고심에 가서야 뒤늦게 이 채권에 추심명령 있었네?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그동안 했던 재판이 다 무효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 노력, 비용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낭비잖아요. 와, 진짜 비효율적이네요. 네,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자는 소송 경제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거고요.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었던 겁니다. 와,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네요. 논거들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전원합의체 판결인 만큼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죠.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실무적인 영향으로 넘어가 보죠. 이 판결 때문에 실제 법정이나 채권 추심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는 중복 소송 금지가 아주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중복 소송 금지요? 네, 이제 채무자가 먼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추심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해서 또 소송, 즉 추심 해소를 제기하면 이건 민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송 제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기된 채권자의 소송은 부적법해서 각하됩니다. 아, 먼저 제기된 소송이 우선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하고 있는데 채무자나 또는 다른 추심 채권자가 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것도 중복 소송으로 안 됩니다. 결국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는 딱 하나의 소송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소송 창구가 하나로 딱 통일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론적으로 채무자 소송, 채권자 소송이 병존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혼란은 없어지는 겁니다. 네, 훨씬 깔끔해졌네요.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뭔가요?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다른 당사자가 참여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소송 참가 방식입니다. 참가 방식이요? 네, 만약에 채무자가 먼저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이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채무자가 자격을 잃었으니까 채권자가 그 주의를 이어받는 승계 참가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채무자가 여전히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승계 참가는 안 되고 대신 공동소송 참가나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라는 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83조나 78조에 규정된 방식들입니다. 공동소송 참가. 그건 어떤 건가요? 공동소송 참가는 말 그대로 채권자를 원래 소송의 완전한 당사자로 추가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 채권자가 당사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자기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간다 싶어서 소송을 확 취하해버리려고 해도 공동소송 참가한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 채권자가 소송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자기 권리를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채권자가 먼저 소송 중일 때 채무자가 참여하는 경우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채무자도 당당히 소송 자격이 있으니까 채권자의 소송에 공동소송 참가나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도 참여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명의 추심 채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다른 채권자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민사집행법 249조 2항에 따라서 공동소송 참가 방식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네. 참가 방식이 훨씬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리된 느낌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뭔가요? 아까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세 번째 변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파급력이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바로 판결의 효력, 법률 용어로는 기판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판결 효력의 범위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자, 새로운 법리에 따르면요. 채무자가 소송을 했든 아니면 추심 채권자가 소송을 했든 일단 그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채권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받은 모든 관련자에게 다 미친다는 겁니다. 모든 관련자요? 그게 누구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소송을 제기했던 채무자,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던 그 추심 채권자, 더 나아가서 소송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채권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받아놓은 다른 모든 추심 채권자들까지 이 모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아니,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은 다른 채권자들까지 판결 결과에 그냥 묶여버린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범위를 넓힌 거죠? 네,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판결의 모순을 막고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판결의 모순을 막는다. 네, 만약에 판결 효력이 각자 다르게 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채권이 있다고 승소했는데 다른 채권자가 나중에 제기한 소송에서는 채권이 없다고 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같은 채권을 두고 정반대의 판결이 존재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혼란스럽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모순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제 법원은 채무자와 그 채권에 대한 모든 추심 채권자들, 이 사람들의 관계를 법적으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로 본다는 겁니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어떤 건가요? 네,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이 관계자들은 소송 결과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다 같이 받아들여야 하는 관계다. 즉, 판결의 결과가 통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승소하면 다 같이 승소한 효과를 받고 패소하면 다 같이 패소한 효과를 받는 거죠. 아하, 이제 좀 알겠습니다. 한 번의 판결로 모든 관련자들의 법률 관계를 한꺼번에 정리해버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소송 창구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판결의 효력까지 통일시켜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꾀하는 거죠. 이건 판결 효력이 굉장히 단편적이었던 기존 판례와 비교하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사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성 면에서도 훨씬 진일보한 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셨는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결과를 일관되게 만들려는 아주 큰 그림이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 폐기된 기존 판례는 정말 간단히 요약하면 추심 명령 떨어지면 채무자는 그냥 소송할 생각은 아예 접어라 이런 입장이었던 거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변경되기 전에 대법원 입장은 추심 명령이 딱 발령되는 그 순간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권능, 즉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고 오직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소수 의견을 내신 대법관님들도 계셨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논거는 저희가 오늘 살펴본 자료에는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네요. 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채무자 자격 상실론은 더 이상 우리 대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정말 복잡하지만 중요한 법률적 변화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번 판결은 채권 추심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본적인 소송 자격을 잃지 않는다. 이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중복 소송이라는 비효율과 혼란을 막고 또 판결 효력을 관련자 모두에게 통일적으로 미치게 함으로써 소송 절차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채무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사법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까지 고려한 좀 더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은 법원이 채권자의 효율적인 채권 회수라는 현실적인 필요성하고 또 채무자의 재판받을 권리라는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는가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균형점이요? 네, 단순히 뭐 채권자 편, 채무자 편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소송 경제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이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걸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결국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근본적인 권리자는 여전히 채무자다. 이 점을 인정하고 거기에 걸맞은 절차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의 소송 제기 권한을 회복시켰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가져올 또 다른 파장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채무자가 이처럼 추심 절차 중에도 계속해서 법적인 어떤 주인공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혹시 채무자, 채권자, 제3채무자 이 3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나 협상 과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어쩌면 채무자의 존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부각되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어떤 조기 합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관계자가 하다 더 늘어난 셈이니 협상 테이블이 더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걸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양면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실제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지 앞으로 좀 더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